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마음속 깊이 맺혀 있던 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서서히 치유되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이 사연은 한때 절실히 갈망했던 사랑에 대한 이야기며 매우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은 공감과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헤어지게 된 이유는 대화의 부재,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미움이 자라나 결국엔 감당할 수 없는 골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아보며 애원하듯 말했었죠. 우리 다시 같이 살면 안 돼? 하지만 그 어린 소망은 허공으로 쓰러졌습니다. 엄마는 이혼 후 가사 도우미 일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고 아빠는 양육비를 보내주시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 엄마는 거칠고 메마른 사회의 전선으로 뛰어드셨고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고생하셨죠. 어느 주말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주말인데 오늘은 일 안 나가? 우리 놀이공원 가면 안 돼? 그러자 엄마는 지친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하셨어요. 놀이공원 같은 소린 집어치워. 다음 달 월세, 생활비 걱정도 태산인데 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 도대체 언제 철들래? 10살이면 사리분별도 하고 눈치도 좀 챌 때 아니냐? 그 시절에 저는 그저 엄마와 함께 웃으며 놀고 싶었을 뿐인데 늘 현실을 먼저 배우고 조숙해지기를 강요받았죠. 철없는 마음 하나 꺼낸 것도 사치처럼 여겨졌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한편 아빠는 이혼 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보름에 한 번 겨우 얼굴을 비추곤 하셨는데 늘 바빠서 오래 못 머문다는 말과 함께 짧은 시간을 남기고 돌아가셨죠. 아빠 벌써 가? 나 집에 가기 싫어. 우리 조금만 더 놀면 안 돼? 미안하다. 아빠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말이야. 그리고 다음 달까진 못 올 것 같으니까 괜히 기다리지 마. 아빠가 좀 여유 생기면 그때 연락할게. 씩씩하게 지내야 해. 알았지? 아빠의 말은 늘 당부 같았지만 제게는 점점 멀어지는 뒷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살아 계신데도 마치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만 같은 고독함이 자라났죠. 아빠는 몇 번 저를 만나러 오다가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매일 아침 연락을 기다리던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아빠라는 사람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빠를 다시 만나는 날은 아주 멀리 있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는 날마다 가사 도우미 일을 하러 이른 아침 집을 나섰고 밤이 되어야 돌아오셨습니다. 학교를 다녀온 뒤엔 혼자 덩그러니 집을 지켜야 했고 그 시간이 참 길고 외로웠습니다. 기다리던 엄마가 돌아오는 밤조차도 따뜻하진 않았습니다. 엄마는 묵묵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누웠고 저는 그 조용한 문틈 너머에서 엄마라는 이름을 조용히 속으로만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조용히 하고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감각 없이 아이답지 않게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하루들이 쌓여갔죠. 물론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셨을 겁니다. 집세와 생활비, 그리고 저를 키우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온몸을 갈아가며 일하셨으니 저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다가올 여유가 없으셨겠죠. 아빠 역시 이혼 후 새롭게 시작한 일과 바쁜 삶 속에서 저를 세심히 돌볼 수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 두 분의 사정을 어렴풋이 이해하면서도 저는 마음속 어딘가에 계속 빈자리를 안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말했어요. 괜찮아. 충분히 잘 살고 있어. 이 정도면 감사한 거야.
그 되뇌임이 제 유년을 지탱하는 주문처럼 작용했죠. 20살이 되어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성공이라는 단어 하나만 바라보며 공부에만 몰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안에 커다란 결핍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성공보다 더 간절한 무언가, 절 이끌던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받지 못한 따뜻한 애정, 살가운 손길과 포근한 말 한마디, 그런 사랑을 꼭 한 번은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쉼없이 미팅, 소개팅에 나섰고 마음이 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저없이 만났습니다. 사랑을 해보니 비로소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눈동자 속에 제가 반짝이고 제 손을 잡아주는 온기에 하루의 외로움이 스르륵 녹아내릴 때면 저는 처음으로 내가 존재해도 되는구나 라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사랑에도 유효기간이란 게 있는 걸까요? 첫 연애가 끝났을 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두 번째, 세 번째 연애도 마찬가지로 2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남자친구들이 하나같이 떠나는 시점이 늘 같았기에 저는 점점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문제인 걸까? 결핍이 많은 여자가 사랑을 너무 갈구하니 상대에겐 짐처럼 느껴졌겠지. 연애 초반엔 다 받아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필요해졌을 거야. 그렇게 자책하며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고 마치 실패를 덮듯 더 빠르게 새로운 사랑을 찾으려 했습니다.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던 저는 네 번째 연애는 반드시 결혼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마음먹었고 지인들에게 소개팅을 적극적으로 부탁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진짜 가족을 만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제 부모님처럼 살지 않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제게는 오랜 꿈이자 목표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소개를 통해 재민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나눈 대화는 놀라울 정도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저와 비슷한 그림자가 그 사람에게도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재민 씨는 바라는 목표나 꿈이 뭐예요? 저요? 전 결혼이요.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나서 절 거의 방치하다시피 키우셨거든요. 그게 마음에 한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전 꼭 사랑하는 아내랑 아이들 낳고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직업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성실히 살면 되죠. 저에겐 가족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어머나, 저랑 가치관이 똑같네요. 저도 부모님 이혼하시고 엄마랑 둘이 살았거든요. 진짜 외로웠어요. 은혜 씨도요? 와, 그럼 우리 진짜 잘 맞겠네요. 부족한 건 서로 채워주면 되잖아요. 딱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아무래도 비슷한 유년기를 겪어서 그런가 봐요. 재민 씨랑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해요.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어요. 저는 조심스레 제 마음을 전했고 재민 씨도 계속 만나보자고 진심으로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렇게 운명 같은 상대가 찾아온 거라 확신하면서 연애를 시작했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사계절을 한번 함께 보내고 나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서로 통하는 게 너무 많았고 좋아하는 것도 생활 습관까지도 꼭 닮아 있어서 마치 전생에도 부부였던 것 같은 기시감이 들 정도였죠. 그렇게 우리는 31살의 오랜 꿈이었던 가정을 이루는 일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엄마를 모시고 나간 저와 어머니를 모신 재민 씨가 마주 앉았고 두 분 모두 큰 기대도 간섭도 없이 알아서 해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기대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날만큼은 따뜻한 덕담 한마디, 환한 웃음 한 번쯤은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상견례는 어색하고 딱딱하게 흘렀고 우리가 상상했던 기쁨과는 좀 거리가 있었죠. 그래도 그 순간마저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에 더 단단해졌습니다.
재민 씨, 우리 엄마가 좀 무뚝뚝하셔. 그래서 자기한테 좋은 말 한마디 못 하셨네. 미안해. 우리 엄만 뭐 다를 게 있나? 상견례에 나온 건지 장례식장에 온 건지 알 수 없는 표정 짓고 있었잖아.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처럼 굳어 있는 거 자기도 봤잖아. 내가 더 미안해, 은혜야.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중에 우리 부모님들 같은 어른은 되지 말자. 자식은 누구보다 사랑하고 표현도 아끼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되자. 그리고 우리 둘은 대화 많이 하고 서로의 마음을 꼭 자주 들여다보는 부부가 되자. 은혜, 자기는 어떻게 내 생각이랑 똑같냐?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자 늘 하고 싶었던 말. 우리 둘은 진짜 잘 만났어. 사랑해, 은혜야. 결혼식을 올리고 시작된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달콤한 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함께 먹는 밥이 맛있었고 같은 침대에 기대 잠들며 나누는 하루 끝 인사가 참 따뜻했고 아침이면 같은 방향으로 걸어나가는 발걸음이 세상 든든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기 때문에 매일 밤 서로를 뜨겁게 안으며 간절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아이란 원한다고 바로 찾아오는 존재가 아니기에 기쁜 소식은 쉽게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친정엄마가 반찬을 한가득 싸서 신혼집에 찾아오셨어요. 학교 다닐 때조차 도시락 한 번 싸주시지 않던 분이었기에 순간 당황스러움과 놀라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엄마? 이거 우리 먹으라고 싸오신 거야? 그럼 너 먹으라고 싸운 거지 네 집 개주려고 가져왔겠니? 엄마가 웬일이야? 학교 다닐 땐 도시락 한 번 안 싸주고 늘 사 먹으라고 돈만 주셨으면서 오늘 참 희한한 날이네. 그냥 고맙다고 받으면 덧나냐? 이 엄마가 돈 버느라 바빠서 잘 챙기지 못한 걸 사사건건 따져야겠어? 알았어, 미안해요. 잘 먹을게요. 냉장고에 반찬은 앞으로 엄마가 채워줄게. 엄마 왜 그래? 좀 엄마답지 않아. 혹시 무슨 일 있어? 늘 저를 조금은 멀찍이 두셨던 엄마였기에 그날의 다정함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뭔가 부탁이라도 하시려는 건 아닐까 싶어 조심스레 떠봤죠. 그런 거 없거든. 그냥 네가 잘 살도록 일조하고 싶었다. 그게 전부야. 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달라졌네. 고마워, 엄마. 김서방이랑 싸우지 말고 잘 지내. 엄마는 그렇게 몇 마디 남기고 조용히 냉장고를 반찬으로 가득 채워주시곤 떠나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아무도 없는 부엌 한가운데서 그만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늘 사랑이 고팠던 저에게 그 한 번의 방문과 조용한 관심은 세상 어떤 선물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다가왔어요. 그날 밤 울음을 삼키며 엄마의 지난 시간을 되짚어봤습니다. 홀로 자식 하나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새삼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늘 돈을 버느라 바빴고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분이었어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도 여행 한 번 떠날 여유도 없이 한평생을 버텨오신 분이었어요. 비록 표현에는 서툴렀지만 엄마는 언제나 절 깊이 사랑하고 계셨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또렷하게 깨달았습니다. 이후 엄마는 매주 한 번씩 신혼집에 와주셨고 저는 그날이 손꼽아 기다려졌습니다. 문을 열고 엄마와 마주할 때면 이젠 미소가 먼저 피어올랐고 가슴속 어딘가에 오래 묵은 서운함이 조금씩 따뜻한 바람에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가 남편과 함께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말로는 아무 이상이 없고 그냥 느긋하게 마음을 먹으라고 하더군요. 안심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아이를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었기에 남편과 함께 최선을 다해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그이는 결혼 후 더 안정적인 삶을 원하며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하청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거래처 하나가 굉장히 큰 회사라 수익은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살림살이도 조금씩 나아졌고
우리는 평범하지만 단단한 일상을 쌓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뭔가 꺼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보였지만 쉽게 말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여? 설마 시집이라도 가려는 거야? 엄마 팔자가 그렇게 한가하겠니? 좋은 소식은 아니어서 입이 잘 떨어지질 않는다. 뭔데 그래? 엄마 어디 아파? 순간 짧은 침묵이 흘렀고 저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엄마가 어디 아픈 게 틀림없다는 걸. 어디가 아픈 건데? 제발 말 좀 해봐요. 위암이래. 병원에 입원했어. 위암? 엄마 진짜야? 진짜 위암이라고? 미안하다 이런 소식 전해서. 사실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자식인 너한텐 알려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렇다고 날 간병하라는 것도 아니고 찾아오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알고만 있어줘. 엄마는 자신은 괜찮다며 아무 일 아닌 듯 털어놨지만 세상에 어느 자식이 부모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눈물이 쏟아질 듯한 심정을 안고 곧장 택시를 타고 1시간을 달려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환자복을 입고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순간 말없이 차오르던 감정이 눈시울을 붉게 적셨습니다. 언제나 강인해 보이기만 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그렇게 가늘고 작아진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가 위암이라는 말을 들은 후 제 마음속에서는 거센 요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가엾고 안타까웠고 왠지 모르게 제가 이렇게 만든 것만 같아 깊고 짙은 미안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픈 엄마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계속 생각하다가 결국 회사를 휴직하기로 결심했고 엄마 곁에서 간병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은혜야, 무슨 큰일이라고 회사까지 휴직을 해. 이 엄마는 혼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네가 왜 간병까지 하니?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 나 엄마 간병 안 하면 나중엔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리고 엄마가 빨리 나아서 나한테 못 해준 거 다 해줘. 알지? 내가 어릴 때 부모님 사랑 못 받아서 아직도 결핍이 있다는 거. 근데 그거 결혼해도 채워지진 않더라. 엄마가 건강해져서 내 딸에게 해주듯 나한테도 해줬으면 좋겠어. 아휴, 엄마가 미안하다. 사과는 그만하고 자, 팔 좀 들어봐. 물수건으로 닦아줄게. 여자는 어디서든 깔끔하고 예뻐야 하니까. 그렇게 저는 엄마 곁을 지키기로 마음먹고 병실에서 먹고 자며 엄마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나도 서운했습니다. 문병은 단 한 번뿐이었고 이후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견디다 못해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암인데 한 번 와보고 끝이야? 내가 간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리고 당신이 병실에 계속 있으니까 난 굳이 나설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 그래도 사위가 병문안 오는 건 다르잖아. 당신 얼굴만 봐도 엄마 기운 날 텐데 그걸 몰라? 여보, 당신 예전에 장모님 원망했잖아. 근데 아프다고 하니까 갑자기 효녀라도 된 거야? 그냥 병원에서 알아서 하게 하고 우린 우리 삶 살자. 어떻게 아픈 사람을 혼자 둬? 당신 어머님이 그렇게 아프셔도 그냥 보기만 할 거야? 난 우리 엄마가 아파도 간병 같은 건 안 해. 내가 그걸 왜 해? 어릴 적에 우리 엄마는 날 길바닥에 내놓은 자식처럼 키웠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주고받은 게 있어야 가능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결핍도 컸지만 남편은 그보다 더 깊고 험한 어둠을 안고 자란 사람이란 걸 말이죠. 사랑이란 단어조차 처음부터 서툴렀던 사람 같았어요. 누구도 손잡아주지 않았던 유년을 가진 그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 울고 있는 걸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엄마를 문병 왔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계속해서 병원에 오라고 닥달했답니다.
다음에 갈게라는 말을 반복하며 차일피일 문병을 미루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는 대놓고 가기 싫다고 대답하더군요. 아, 내가 거길 가서 뭐 하냐고. 장모님 병은 의사가 알아서 치료해 줄 거야. 여보, 난 여태껏 누가 아프다고 해서 문병 가고 위로해 주는 일 해본 적 없어. 언제까지 그렇게 지낼 거야? 이제 좀 바뀌어야지. 아, 당신 나에 대해 다 알고 결혼했으면서 왜 자꾸 강요하는 거지? 아, 됐어. 다음에 갈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지 2달이 넘도록 딱 한 번 찾아오기만 했고 이후로는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답니다. 엄마의 몸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은 몸속 어딘가에 끈질기게 남아 엄마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숨을 쌕쌕 몰아쉬며 고통스러워하는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무너져 내릴 듯 아팠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 미안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우리 딸 참 착하다. 엄마가 밉지도 않니? 원망스럽지도 않어?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엄마는 엄마로서 최선을 다한 걸 알아. 참 예쁘다. 내가 낳은 딸이지만 정말 예뻐. 은혜야, 엄마는 여한이 없다. 너한테 미움받지 않았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해. 비록 부족한 엄마였지만 너의 엄마여서 정말 좋았어. 엄마, 그런 말은 건강해지고 나서 해. 꼭 금방 떠날 사람처럼 들리잖아. 엄마는 스스로 아셨던 것 같아요. 곧 세상과 작별하게 된다는 것을. 의사 선생님도 엄마의 의지에 달렸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완치나 퇴원에 대한 희망은 끝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고 엄마는 위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제 손을 꼭 쥔 채 눈만 깜빡이며 절 바라보셨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애절하고 슬픈지 제 심장에 파문처럼 번져왔습니다. 엄마, 다른 생각하지 마. 무조건 살아야 해. 살 수 있다고. 일어날 수 있다고 계속 마음속으로 외워. 의지가 꺾이면 안 돼. 엄마, 꼭 이겨내야 해. 제 마음에 간절함이 닿길 바라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엄마가 위독해. 많이 심각해. 어서 와줘. 암 환자가 위독한 건 당연한 일인데 왜 호들갑이야. 진짜 돌아가실 것 같아. 당장 와서 엄마 손이라도 잡아줘. 그런데 전화기 너머의 남편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장모님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시면 연락해. 나 바빠. 여보세요? 여보! 여보! 남편은 제 간절함을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조차 지쳐버렸고 무력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엄마 곁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엄마는 길게 눈물을 흘리시며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손끝이 점점 차가워졌고 미처 다 하지 못한 말들이 가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엄마랑 아직 못 해본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떠나시면 어떡해? 나도 남들처럼 엄마랑 쇼핑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밤새 수다도 떨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엄마, 제발 눈 좀 떠봐. 날 두고 이렇게 가지 말란 말이야. 엄마의 얼굴을 만지며 애원하고 또 애원하다가 결국 간호사들이 말리며 저를 떼어냈고 저는 병실 바닥에 무너진 채 구슬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의 이별은 너무도 조용했고 너무도 아팠습니다. 마치 내 안에 무언가도 함께 꺼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례를 위해 빈소를 마련하고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얀 천을 두른 영정 앞에 촛불을 켜고 향을 올릴 때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차가운 액자 속 얼굴이 정말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니. 마음속 깊은 슬픔은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두드렸고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저는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도착하길 기다렸던 거죠. 이 순간만큼은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사람이 사람다운 행동을 해주기를, 인간적인 도리를 해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조문객들보다 훨씬 늦게 아무 일도 없는 듯한 표정으로 장례식장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잃은 날, 상실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른 날, 그는 무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좀 늦었지? 미안, 일이 바빠서. 당신은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어? 뭐 어떻게 해야 하는데? 슬퍼해야 해? 내가 왜? 뭐라고? 당신 감정이란 게 있긴 한 거야? 왜 그래? 당신이나 나나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란 건 똑같잖아. 근데 당신 설마 울기라도 한 거야? 장모님이 그렇게 미웠다면서 눈물까지 흘렸어? 진짜 상식도 없고 감정도 없는 인간이었어. 사람이 세상을 떠났으면 적어도 슬픈 척이라도 하는 게 예의야. 그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라고. 내가 그런 거짓 연기 잘 못해서 그래. 아무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게. 그 순간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던 지난날의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런 차가운 사람과 어떻게 부부란 이름으로 함께 지냈던 걸까?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을 흐트러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억지로 마음을 추슬러 저는 그에게 상주복을 건넸습니다. 엄마 앞에 상주가 서야 했기에 제 손으로 옷을 내밀었습니다. 이 옷 좀 갈아입고 완장차. 내가 상주를 못 서니까 사위인 당신이 해줘. 내가 왜? 난 장모님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 지금 그 말이 진심이야? 이럴 때 사위가 상주 서는 게 세상의 도리라는 거 몰라? 싫어. 부담되고 귀찮아. 그런 거에 난 관심 없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실망이 아니었어요. 역겨움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으로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옷을 입힐 수도 없었기에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형식적인 절을 올리고는 외투를 주섬주섬 입었습니다. 여보, 나 사업 때문에 이만 가볼게. 장례 잘 치르고 와. 지금 돌아가겠다는 거야? 제정신이야? 난 항상 제정신이지.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정말 차라리 철없는 아이가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생물이 이렇게까지 무정할 수 있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해도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없을 수 있나? 그날 저는 알게 됐습니다. 내가 사랑한 줄 알았던 사람은 사람의 얼굴을 한 돌덩이였다는 걸요. 그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 손을 잡지 않았을 텐데, 저는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장례는 그렇게 참담하게 치러졌습니다. 고통스러운 슬픔은 견뎌졌지만 남편의 존재는 차라리 슬픔보다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사람은 활짝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하이, 왔어?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장례식장에서 싸늘하게 돌아섰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해맑은 얼굴로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핑 돌고 온몸이 식어갔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웃고 있는 그 얼굴을 보자 당장이라도 얼굴에 침을 뱉고 싶다는 생각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말할 기운도 눈물 흘릴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속이 텅 빈 사람처럼 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몸을 뉘었습니다. 담요를 덮으며 내뱉은 숨이 엄마의 빈자리를 깨우듯 허공에서 허덕였습니다. 문 밖엔 여전히 웃고 있는 남편이 있었고 제 방 안은 그 어떤 위로도 없는 고요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온몸이 무너진 사람처럼 축 늘어져 있었고 말할 기운도 눈물 흘릴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와 제 옆에 누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애기 가져야지. 이리 와봐. 지금 뭐하는 짓이야?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아이, 뭐 하긴 뭐래. 부부가 한 침대에서 할 건 하나지. 야, 이 정신 나간 인간아.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 잠깐 들렀다 간 주제에 상 치르고 온 사람한테 지금 이 짓이 하고 싶어? 왜? 그게 뭐 어때서? 신물이 나고 속이 뒤집혀. 당신이란 사람한테 오만정 다 떨어졌어. 나가. 당장 작은 방 가서 자라고. 여기 내 집이야. 내 명의로 된 집인데 내가 왜 작은 방을 써야 돼? 됐다. 그래, 내가 졌어. 당신 같은 사람이랑 말 섞는 것도 피곤해. 내가 작은 방 갈 테니까 따라오기만 해봐. 그렇게 머리에 우동사리를 꽉 채운 남편을 뒤로 한 채 저는 작은 방으로 가서 이불도 없이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 엄마가 나오셨어요. 흐릿한 목소리로 뭔가를 사과하시고 애타게 뭔가를 말하셨지만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기억은 전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음날 눈을 뜨니 남편은 벌써 출근한 뒤였고 저는 이 현실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아 억지로 이불을 덮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은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애를 갖자며 다가왔지만 저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과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할지 고민하는 중에 어떻게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각방을 쓴 채 일주일이 흘렀고 저는 혼자 조용히 마음을 정리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손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빠? 그래, 은혜야, 아빠다. 그동안 연락 못하고 지내서 미안하구나. 말 못할 사정들이 많았고 그 아빠가 재혼을 했어. 거의 20년 동안 얼굴도 안 비춘 사람이 이젠 아빠 코스프레 하려고요? 그동안 뭐하고 살다 이제 찾아오신 건데요? 은혜야, 네 엄마 소식 뒤늦게 들었다. 정말 너무 안 된 일이야. 미안하다. 미안하단 말이면 다예요? 사과할 거면 그냥 말만 하고 가세요. 전 아빠한테 아무 감정 없어요. 신경 쓰지 말고 나가세요. 그래, 나라도 내가 용서가 안 된다. 근데 은혜야, 이제라도 아빠 노릇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순 없겠니? 네, 못 줘요. 아빤 제 기억 속에서 이미 지워진 지 오래예요. 그만 돌아가세요. 아빠는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현관에서 아빠와 마주쳤고 뜻밖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이 대표님? 접니다. 대표님께 일 받아서 납품 드리는 김재민입니다. 아, 김 사장. 설마 자네가 내 딸의 남편? 에? 진짜요? 대표님이 저희 장인어른이셨어요? 와, 세상 좁네요. 어쩐지 예전부터 대표님을 보면 이상하게 정이 갔어요. 아,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죠. 여보, 뭐해? 아버님 오셨잖아. 식사라도 대접해야지. 어서. 글쎄요. 남편에게 일감을 주는 대기업의 대표가 바로 저희 아버지였던 겁니다. 저는 아버지와 오랜 인연을 끊고 살았기에 이런 관계가 얽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자마자 눈빛이 싹 바뀌었고 아버지의 팔을 붙잡곤 집 안으로 성큼성큼 모셔 들어왔습니다. 당황한 저를 뒤로하고 그이는 연신 식사 준비하라며 성화를 부렸고 아버지도 쉽게 일어날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차라리 꿈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결국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밥 한 끼 차려주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깔끔하게 끝내자고 결심했습니다. 식사를 차리고 나서 저는 별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얼굴 마주할 힘도 말 섞을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그 사이 아빠는 거실에서 남편과 제법 길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를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결혼 후엔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저런 사소한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실컷 수다를 떨다 나가셨습니다. 남편은 아빠가 떠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작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아직도 화가 안 풀렸어?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좀 부족한 인간이라 그런 거잖아. 앞으로 고칠 점은 싹 다 고칠게. 그러니까 화 좀 풀어라, 응? 됐거든?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제발 내버려둬. 여보, 그러지 말고. 그이는 한술 더 떠 방 안으로 성큼 들어오더니 제 옆에 앉아 낯간지러운 아부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말이야. 진짜 대단한 분이더라. 물류업계에서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라잖아. 당신이랑 나, 그리고 나중에 낳게 될 우리 애기까지 잘 살려면 이런 연줄은 꽉 붙잡고 있어야 해. 아까 장인어른 표정 보니까 당신을 진짜 많이 그리워하셨던 것 같더라. 아니, 난 아빠랑 남남으로 살 거고 연락할 생각도 추워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그만 꿈깨.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꽉 막혔어? 그렇게 세상 꽉 막힌 채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당신이 지금 하는 말 얼마나 웃긴 줄 알아? 내 아빠 통해서 일 좀 더 따보려고 오버하는 거잖아. 티난다, 김재민 씨. 그리고 말인데, 난 지금 이혼할 생각이거든? 뭐? 이혼?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멍청하고 무식하게 자라서 그래. 근데 진짜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변할 수 있게 기회를 좀 줘야 사람도 되는 거잖아. 그이가 그렇게 구슬리고 매달리는 말들을 쉴 새 없이 내뱉자 오히려 더 속이 뒤집히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말도 하기 싫어져서 다짜고짜 발로 그를 밀쳐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 당장 내 방에서 꺼져! 지금 이 순간 네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속이 다 뒤집혀! 그이는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지만 입술을 달싹이며 미련을 놓지 못하는 눈빛을 했고 저는 더는 보고 싶지 않아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 사람과의 끝이 또렷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아빠는 꾸준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젠 정말로 잘해보고 싶다고 말했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제 앞에서 손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 모든 말들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고 저는 한쪽 귀로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의 말이 저도 모르게 제 마음 어딘가를 툭 건드렸습니다. 오랜 세월 눌러뒀던 감정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바보 같고 한심한 일이었지만 결국 사람 마음이란 머리보다 빠르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아빠, 그동안 엄마랑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아세요? 미안하다, 은혜야. 나도 성공한 지 몇 년 안 돼서 그 전까진 정말 힘들게 살았어.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나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빴고 너랑 네 엄마까지 살필 형편이 안 됐어. 그럼 그냥 끝까지 모른 척하지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는 건데요? 이제라도 아빠 노릇 해보고 싶어서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은혜야. 됐어요. 나중에 맛있는 거나 사주세요. 그리고 엄마 납골당에도 꼭 인사드리러 가세요. 그래, 그럴까?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꼭 연락해. 고맙다, 은혜야. 솔직히 말해 아주 마음이 열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눌러온 화도 마음껏 쏟아내고 원망도 내뱉고 나니까 이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투정 한번 제대로 부려보지 못했던 어릴 적 제 자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 못했던 어리광을 지금이라도 부리고 싶은 이상한 충동이 들었고 그 마음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아빠와 함께 밖에서 밥을 먹고 엄마의 납골당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둘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지만 누가 봐도 나름대로의 부녀 같아 보이는 순간이 있었답니다. 그게 저에게는 낯설지만 따뜻한 감정으로 오래 남았죠. 아빠와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남편과의 이혼 문제는 자꾸만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마음은 이미 정리된 지 오래였죠. 이 인간이랑은 이혼이 답이다. 그 결론은 너무도 선명했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이혼장에 도장을 찍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소송까지 가야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있었어요. 남편은 겉으로 보기엔 제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아빠가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저보다 제 배경에 있었고 그 얄팍한 속내는 뻔히 들여다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갑작스레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수술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저는 창백해진 손등 위로 덜덜 떨리는 손을 올려놓은 채 숨조차 조심스럽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어렵게 마무리됐지만 아빠는 의식이 없었고 담당 의사는 환자의 의지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만 말하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한숨조차 함부로 쉴 수 없던 그 순간 제 옆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여보, 장인어른이 참 안 됐어.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이러다 당신 부모님 두 분 다 떠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지금 말 조심해라. 그리고 넌 누가 불렀다고 나타난 건데? 내가 장인어른 회사 하청받은 업체 사장이잖아. 소식통 빠른 건 알잖아. 바로 들려서 달려온 거지. 참 대단하다. 정말. 우리 엄마 아플 땐 그림자도 안 보이던 사람이 이럴 땐 속도전이네? 여보, 나 진짜 달라졌어. 반성도 많이 했고 성격까지 싹 개조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부탁이야. 됐고, 당신이랑 이혼하는 건 조금만 더 미루자. 아빠가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이혼 소식까지 들으시면 충격이 얼마나 크시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제발 나가봐. 알겠어. 오늘은 그만 가볼게. 내일 점심시간에 또 들릴게. 나중에 같이 점심 먹자. 남편은 마치 데이트 약속이라도 잡는 것처럼 해맑은 표정을 짓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돌려 의식 없는 아빠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빠, 이러려고 절 찾아오신 거예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고 맛있는 밥 사주던 그 따뜻한 눈빛이 이제 겨우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누워버리시면 어떡해요? 빨리 일어나셔야죠. 정신 차리고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만 저한테 아빠 노릇 해주세요. 이대로 가시면 저 혼자 또 어떻게 살아요? 밤이 깊었고 저는 보호자 침대에서 몸을 웅크린 채 구겨진 담요를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병실 불빛은 희미했고 기계음만이 공기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긴 밤을 눈도 붙이지 못한 채 보내고 아침이 오기 전 저는 목이 말라 세수도 하고 싶고 잠시 머리를 식히고 싶어 조용히 병실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병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병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남편이었죠. 그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투는 낮고 빠르게 눈치를 보는 듯 했으며 그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허니, 나 지금 병원 와 있어. 마누라 애비가 우리 회사에 하청주는 대표라고 했잖아. 지금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 받았어. 거의 오늘 내일 한대. 이혼은 아무래도 좀 미뤄야 할 것 같아. 지금 이 타이밍에 끊으면 손해잖아. 회사를 먹어버리든 줄이라도 잡으려면 일단 장인 살아계시는 동안은 쇼를 해야지. 안 그래?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우리 애기가 뱃속에서 발로 뻥뻥 찬다고? 진짜 귀엽다. 나도 빨리 느껴보고 싶다. 이따가 갈게. 문 앞에서 그 말들을 다 듣고 있었는데도 희한하게도 분노가 먼저 터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속으로 옳거니 싶었습니다. 이제 이혼 소송으로 끝장을 낼 수 있게 됐으니까요. 더는 회유당할 일도 감정적으로 흔들릴 일도 없었습니다. 딱 좋게 명확한 증거를 손에 넣은 거였죠. 병실로 들어온 남편 앞에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장인어른은 어때? 뭐 똑같아. 아직 의식 없어. 의사 말로는 기다려보되 마음의 준비도 하라더라. 우리 장인어른이 진짜 떠나신다고? 안 돼. 절대로 안 돼. 나 이제 막 사위도를 좀 해보려고 마음먹었단 말이야. 이대로 가시면 안 돼. 내가 장모님 보내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당신도 알잖아. 장인어른한테는 2배로 잘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꼭 일어나셔야 해.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그이가 눈가에 억지 눈물까지 그려놓고 구슬픈 척 연기를 이어갈 때 저는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근데 있잖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장인어른 회사는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어? 혹시 후계자 정해놓은 건 아니지? 아, 진짜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장인이랑 만났으면 아예 후계자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아깝다, 그치? 꿈도 참 야무지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아빠 자리를 노리고 있었고 저 몰래 아이까지 가진 다른 여자와 우리 애기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이미 꽁꽁 얼었고 마음은 이제 복수의 불을 지피고 있었죠. 이 인간은 가만두면 절대 안 됩니다. 이대로 놔두면 나도 아빠도 먹잇감만 되고 끝이 날 테니까요. 그러니 개구리처럼 더 멀리 뛰기 위해 지금은 잠시 움츠리기로 했습니다. 복수는 뜨겁게 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며칠 뒤 아빠는 의식을 차렸어요. 확률이 반반이라고 했는데 아빠는 의지가 강해서인지 살아남으셨습니다. 몸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곧 퇴원해서 제가 아빠를 모시고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따라온다고 했는데 제가 극구 말렸죠. 아빠와 대화가 가능해지자 제가 남편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떤 인간인지 알려드리고 이혼하겠다고 했죠. 그러자 아빠가 알아서 해주겠다면서 변호사를 붙여주셨고 바로 이혼 소장을 날리게 되었답니다. 그이는 그걸 받자마자 아빠와 제가 있는 집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많이 받게 되었고 아빠는 남편에게 거래를 끊고 그이가 다른 업체와 거래를 못하도록 선을 써놨어요. 전화 몇 통에 그이를 나락으로 보내버렸죠. 결국 전 남편은 이혼당하고 사업까지 망했답니다. 상간녀는 임신했음에도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다네요. 임신한 아이가 전 남편 아이가 아닌 건지 아니면 가짜 임신인지는 저도 끝까지 몰랐습니다. 저는 이혼 후 아빠와 함께 지내면서 아빠 회사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정하고 조용한 일상이었지만 속으론 누구보다 치열하고 뜨겁게 살아가고 있었죠.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했고 보고서를 정리하고 회의를 주도하고 중요한 거래처를 직접 만나가며 몸소 부딪혔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셨고 점점 더 많은 걸 제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야, 내가 가진 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네가 이걸 이어받아 줬으면 좋겠구나. 나중에 나한테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 네가 이 회사를 전부 받아서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아빠, 주시는 건 다 받을게요. 근데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일 생기지 않게 건강부터 잘 챙기시면 돼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아빠 회사의 후계자 수업을 받으며 하나하나 일을 배워나갔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핵심 책임자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정말 빠르게 숙달했고 제 이름이 회사 곳곳에 당당히 새겨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삶이 안정되고 저는 차분히 제 자리를 쌓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뜨악한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고 전화를 받자 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여보, 은혜야. 나 네 여보 아니야. 무슨 일이야? 우리 엄마가 위독하셔. 그래서? 그래서라니? 당신 우리 엄마랑 한땐 고부 사이였잖아. 가족이었잖아. 그 정도면 와서 얼굴은 봐줘야지. 장례식도 참여하고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나 바빠. 돌아가시면 연락해라. 아니, 돌아가셔도 연락하지 마. 뭐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가 말문이 막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웃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했던 말, 엄마가 위독할 때 차갑게 쏘아붙였던 그 무정한 말들을 하나하나 기억에서 꺼내 따라해준 겁니다. 이건 역시 저만의 방식으로 돌려주는 복수였죠. 따로 고함을 지르지도 감정을 토로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대로
그때 그 말투 그대로 돌려준 것뿐이니까요. 며칠 뒤 전 시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고 그이가 다시 한번 전화를 해왔지만 전 받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지도 않았고 어떤 조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도 알겠죠. 내가 엄마 장례를 치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심했는지, 내가 어떤 감정을 안고 그 시간을 버텼는지를 말이죠. 복수는 소란스럽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정확하고 냉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그와의 과거를 한 줄씩 지워가며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 나이 40이 되었고 오랫동안 아빠와 단둘이 살다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면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빠는 제 앞에서 머리를 다듬으시고 옷깃을 만지며 유난히 들뜬 표정이셨어요. 우리 딸이 시집을 간다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구나. 아빠가 손잡고 입장해도 되는 거지? 이제 아빠가 원망스럽지 않은 거지? 그럼요, 아빠. 우리 과거엔 좀 꼬였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저요. 아빠까지 미워했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빤 절대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신부 입장을 했고 새 남편과 함께 따뜻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사랑스러운 공주님도 품에 안았죠. 그렇게 오래도록 바라던 단란하고 온전한 가정을 40에 이르러 비로소 이뤄냈습니다. 아빠와의 관계는 어느덧 다정하고 친근한 사이가 되어 있었고 집안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씨에 우산도 없이 밖에 있다 비를 피하려고 지하 상가로 들어섰습니다. 우산을 사려고 상점을 돌아봤지만 문을 연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하고 지하 통로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돌아보니 믿기지 않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냄새! 뭐야, 당신 노숙하는 거야? 오랜만이다. 당신 때깔 좋아졌네. 당신 때깔이 왜 그래? 인생 망했어? 뭐 그렇게 됐지. 사업 실패하고 나서 빚 갚느라 악착같이 버티다가 지쳐서 그냥 도망다니며 노숙 중이야. 하, 내가 복수 한 방 제대로 먹여줬더니 아직도 후유증이 진행 중이구나. 근데 당신 나 가만두고 싶지 않지? 에이, 그런 말 말고 사실 말이야. 당신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더라고. 나 진짜 절실하게 느꼈어. 날 구제해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는 걸.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 어때? 과거는 다 묻고 새롭게. 당신 아버님 회사 물려받았다며? 나랑 같이 운영하면 완전 찰떡일걸? 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치며 냉정하게 답했죠. 내가 돌았냐? 너 같은 노숙자랑 재결합하게? 웃기지 마. 나 지금 재혼했고 딸도 하나 있어. 뭐? 그게 진짜야?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날 이렇게 만들고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에이씨, 오늘 진짜 잘 걸렸다. 너 절대 가만 안 둬. 그이는 악취나는 몸뚱이를 들고 갑자기 제게 달려들었고 그 순간 계단 위에서 내려오던 남편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재빨리 접더니 그대로 몽둥이 삼아 휘둘렀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내 아내를! 꺼져! 이 시궁창 냄새나는 쓰레기야! 아이! 이것들이 쌍으로 날 때리네! 내 인생 전부 은혜 너 때문이야! 너 책임져야 해! 하! 책임! 웃기지 마! 넌 네 팔자도 책임 못 지잖아! 남편은 분노로 우산을 더 세차게 휘둘렀고 결국 전 남편은 뒷걸음질치며 비틀비틀 도망쳤습니다. 그 비에 흠뻑 젖은 그의 뒷모습은 그야말로 추락한 인생의 끝자락 같았죠. 참, 이 복수라는 건 이렇게 길게도 이어지는군요. 그리고 어떤 복수는 세상이 대신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남편과 딸, 그리고 아빠를 위해 매일을 살아갑니다. 오늘이 제 남은 생의 첫날이라 생각하며 뜨겁게, 바르게 살아가려 해요. 한때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 깊은 흠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네, 일부 맞는 말입니다. 전 남편을 보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거든요. 이만 제 이야기일 줄입니다. 긴 시간 제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진짜 저로 살기 시작합니다.